안녕하세요. 오은지 노무사입니다. 네. 아니 제가 그 고질병이 있잖아요. 모르는 분들이 갑자기 오면 또 한 30분 정도 이제 횡설수설을 할 테니까 원래 저렇다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약간 이제 지금 조금 떨리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너그럽게 처음에는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첫 번째 자료가 이 자료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뭐냐면 사실은 제가 이거를 그 PPT로 만들어서 이제 PPT로 발표를 하는 느낌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듣다가 그래 재밌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흘려 들으실 것 같아서 뭔가 그냥 조금 자료를 조금 더 보강하는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그 문서로 된 자료는 여러분들이 계속 남으니까 요거를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맞겠다 싶어가지고 만들다가 말았어요. 근데 만들다가 말았는데 내년에는 이것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멋있는 이런 뭔가 그런 잡스 같은 느낌으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이제 짧게 보시면 제가 어떤 느낌으로 이제 이 PPT를 처음에 만들려고 했냐면 먼저 그 목차를 보시면 제가 이 이슈 관리를 4개 부분으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4개 부분으로 그냥 제가 임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어떤 뭐 기준이나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수험 적합적인 거기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춰서 제가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눴냐면 뒤쪽으로 이제 가보시면 그래서 조금 멋있죠? 여기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슈 관리를 이렇게 15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각자 따로 별개의 이제 그 개념들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각자 개념이 너무 많죠. 개념이 너무 많고 또 복잡하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거를 내가 쓸 수 있을까? 시험장에 가서 내가 이거를 진짜로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너무 힘들다. 왜냐면 저도 수험생이었을 때 이슈 관리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솔직히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버리기에는 되게 또 불안하고 근데 분량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해서 드린 요 파일이 제가 정리를 했던 그런 형식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론부터 결론까지 이거를 완전히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여러분들이 단문 형태로 가져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떤 소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는 유연성이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자료도 아마 그런 식으로 편집이 되어 있을 거고, 제가 오늘 강조드리는 내용도 유연성, 이거를 모듈화 시켜서 시험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이 이슈를 활용하실 수 있는, 그렇지만 투입은 적게,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자료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거를 한번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이제 제가 수험 적합적으로 이 이슈들을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다양성 경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왜 다양성 경영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 뒤에 있는 사람 부분 있잖아요. 사람 부분에서 여성 인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성 인력, 그리고 비정규직, 고령 인력, 핵심 인재, 저성과자, 사실은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냐면 다양성 경영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 인력, 비정규직, 고령 인력, 핵심 인재, 저성과자, 이 부분들은 사람으로 목차를 따로 빼서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볼 거고, 그리고 여성 인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 그래서 가족 친화적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족 친화적 경영과 함께 여러분들이 연계하셔서 보셔야 돼요.
가족 친화적 경영과 함께. 그리고 이 중에 핵심 인재가 있는데 핵심 인재를 개발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무엇이 쓰이는 거냐면 승계 계획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계 계획과 핵심 인재 관리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루트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아야 된다. 그리고 핵심 인재와 승계 계획 같은 경우는 지식 경영과 함께 만납니다. 그리고 가족 친화 경영과 지식 경영과 스마트 워크가 하나의 결로서 묶여요. 최근에 논문이 이 세 가지를 함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마트 워크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IT 기술, 정보 기술의 발달로 등장을 한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가족 친화적 경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변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정부의 어떤 정책, 그런 것들, 그리고 지식 경영, 그래서 지식 기반 사회로 이제 그 전환되면서 지식 경영, 그래서 학습 조직을 추구하는 조직들의 어떤 변화, 그런 것들을 이제 발맞춰서 스마트 워크는 물리적인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역시 또 함께 연계하셔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인적 자원관리와 기업 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 책에 따로 그 페이지를 할애해서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오늘 자료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요 국제인적 자원관리와 기업 윤리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은 다 뭐다? 이거는 지금 새롭게 어떤 기준이 되고 있는, 그래서 뉴 노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을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목차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거의 1일 1 시스템 개념을 보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인풋을,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서 바깥에 아웃풋을 내는, 그리고 개방 시스템으로서의 기업이 외부와의 환경,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그러한 것들이고, 그리고 하위의 시스템들이 상호작용을 거쳐서 유의미한 어떤 결과물들을 내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사관리 시스템에 쓰였을 때에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하위에 있는 기능적 차원들 있잖아요. 확계평 보유이, 기능적 차원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그냥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연공주의부터 시작을 할 거고, 연공주의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로 나아간 다음에 직무중심도 역시 한계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역량기반 인적자원관리로 넘어가고, 이것이 다음에 성과주의로 이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성과 작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또 등장을 하게 되고, 이때 이러한 시스템이 잘 굴러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결국엔 뭐다? 인사 감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슈를 이제 큰 하나의 그 카테고리 안에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버리면은 뉴노멀과 사람과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을 잘 굴러가게끔 하는 인사 감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이 이슈들이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 노는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그 원하는 메시지,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PPT 만든 게 아까워가지고 굳이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가볍게 시작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지금 방학 중이시고, 그래서 제가 방학하기 전에 이제 그 챌린지 이런 캘린더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하고 계셨나요? 그죠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먼저 오늘 이슈 관리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 먼저 목차가 그래서 사람, 시스템, 뉴 노멀로 되어 있고, 각각의 개념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셔서 이슈 관리 역대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 이슈 관리 파트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보고,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들을 보면은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조금 보이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2000년 그러니까 제 9회 시험부터 2016년 제 25회 시험까지 그래도 꽤 여러 번 이슈 관리 파트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어떤 공통점이 조금 있냐면 최근 5년간 이게 이제 등장을 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2016년에 나왔던 거는 그 고성과 팀이었는데, 그래서 비교적 그래도 최근에는 이 이슈 관리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16년 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최근에 만약에 이슈 관리가 또 나온다고 하면은 나올 수도 있겠다. 뭔가 이렇게 좀 텀을 오래 두고 지금 이슈 관리 쪽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쯤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근데 또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이게 두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기출문제를 보시면 최근 3년간 기출문제는 굉장히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뚜렷하다라는 거는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냈는지 출제 의도가 분명한 그런 문제들을 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3페이지, 4페이지 앞쪽만 읽어도 여러분들 아마 그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분들은 아마 처음 부분에서 아마 이제 좀 많이 날아가셨을 그런 문제들을 냈는데, 이 어떤 과거의 이슈 관리 문제들은 보시면은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모호하고, 그러니까 이거의 이제 그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여러분들이 이 이슈를 정확하게 모르시더라도 아마 잘 쓰실 수 있었을 거고, 근데 반대로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소설을 쓰기 딱 좋은 그런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모두 다 따로따로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러한 어떤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 네. 그래서 먼저 다양성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다양성. 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 지금 이 사람 부분에서 보실 때 여러분들이 뭘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 부분에는 분명하게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정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냈을 때는 이 문제가 흘러가야 하는 이상적인 논조가 정해져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창의력을 발휘하시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논조대로 이 서술을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거를 제가 뭘로 여기에다가 표현을 해놨냐면, 주장과 근거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거를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먼저 개념부터 보실게요. 그리고 이 그 이슈 특강의 어떤 모든 형식이 지금 그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제의식, 그리고 포인트, 그리고 사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 안에 개념과 그리고 이 쟁점이 시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논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주장과 근거로 정리를 해서 거기에 담아놨고, 그리고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쟁점이 나왔을 때 여기에 반드시 얹어줘야 되는 그러한 개념들을 거기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사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가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불필요한 서론, 불필요한 결론, 그런 거 절대 욕심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슈들이 나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준비해두신 서론을 써주시는 게 좀 좋아요. 왜냐면 그거는 처음부터 변별력이 확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사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슈가 나왔을 경우에 서론이나 결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량,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담아놨기 때문에 뒤쪽에 뺀 이유는, 이거를 서론을 내가 욕심을 못 내겠다, 나 아직 서론까지 깜냥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은 뒤쪽에 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넣어놨고,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진짜로 어떤 변별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걸 나의 무기로 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사례까지 여러분들 소화하셔서 앞쪽에 혹은 뒤쪽에 배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다양성의 개념은 성별, 연령, 인종, 민족, 국적의 차이뿐만 아니라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 이런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어떤 그 이슈에서 나오는 개념들 있잖아요. 이슈에서 나오는 개념들은 굉장히 조금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이걸 굉장히 날카롭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다 그러면은 뭐 이런 어떤 그 기업의 구성원들이 뭐 다양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 제가 써놨죠. 표층적 다양성과 그리고 심층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주는 거죠.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딱 하나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어떤 성별이나 그리고 나이나 장애의 유무 그런 것들, 그런 어떤 표층적인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비가시적인 부분의 심층적인 다양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다양성 전부 다 짚어주시는 것이 확실히 이 쟁점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층적 다양성과 심층적 다양성 두 부분을 전부 다 짚어주시고 주장과 근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하는 중요한 논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아시죠? 근거 안 쓰고 주장만 쓰고 여러분 피셜, 여러분 내 피셜 쓰고 그래서 그런 것들 예방하라고 주장과 근거를 함께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단지 표층적 다양성에 국한된 인식을 확대하여 그 안에 숨겨진 구성원들의 다양한 태도, 가치관, 사고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양성 쟁점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을 때, 마주쳤을 때 논조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다양성 관리,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이슈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피상적인 다양성 관리가 아니라 다양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점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너지를 내서 우리 기업의 다양성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람직한 논조입니다. 이거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논조만 기억을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그냥 러프하게 보시고 이거 전부 다 외우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논조를 기억하시고 논조대로 여러분들 자유롭게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거는 뭐냐? 심층적 다양성이 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서 생산적 업무 환경 조성과 혁신성 자극에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장과 근거를 짝을 맞춰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피상적인 다양성 관리가 아니라 심층적인 다양성 관리로 인하여 이 다양성 관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양날의 검과 같은데 이 다양성을 적절히 관리하여서 다양성의 이점을 우리 기업에 취하도록 하자. 이것이 바람직한 논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다양성 관리의 개념도 같이 가져가 주시는 게 좋죠. 다양성이란 무엇이고 다양성 관리란 무엇이냐. 다양성 관리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역시 피상적인 관리가 아니라는 거죠. 법적인 시비를 피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내용의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 관리의 목적으로 이어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법적인 차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플라이언스를 이제 하는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인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법규를 준수하거나 차별을 철폐하거나 그래서 어떤 장애 유무 그리고 어떤 성별 그리고 어떤 나이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이나 그런 법들이 있잖아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그래서 그런 법을 준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다양성 관리의 목적. 그런데 두 번째는 뭐다? 실질적으로 다양성의 차이를 활용을 하는 거죠. 다양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시너지를 조직에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 세 번째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궁극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랑 또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업 윤리로 같이 이어주시면 좋겠죠. 이 다음에 기업 윤리 잠깐 건드려 주시면서 이러한 어떤 윤리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 결국에는 다양성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같이 짚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관리의 이유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뭐였다? 이러한 어떤 양날의 검과 같은 이제 다양성 관리를 안 했을 때 그리고 다양성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을 때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과 다양성 관리를 잘 했을 때의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져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유는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활용을 잘 해주시면 되겠죠. 키워드 위주로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슈를 하나 전부 다 완전히 자세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자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시게끔 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유연하게 그렇지만 어떤 분명하게 이 쟁점에서 여러분들이 밝혀주셔야 하는 논조가 있습니다. 그 논조를 중심으로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 러프하게 보시고 유연하게 서술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 이슈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룰 시간에 다른 거 기능적 차원 한 번 더 보세요.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례 같은 것들도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이런 것들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다양성과 여성 인력으로 넘어가 주시면 여기서도 먼저 문제의식을 이제 한번 보세요. 문제의식. 왜 그렇다면 다양성과 여성 인력, 그래서 여성 인력을 왜 관리해야 할까? 여성 인력이 왜 필요할까? 그럼 이 쟁점이 나온 그 이유, 중요한 이유가 뭘까? 아마 이 문제의식에서부터 출제자가 출제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낼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간파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은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고 이때 역시 여기서도 지금 뭐가 있냐면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 뭘로 지금 이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여성 인력 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점이 어려움으로 있는가라고 하면서 두 가지로 프레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성별에 있어서의 직종 분리. 근데 이 직종 분리도 수평적 분리와 수직적 분리로 나뉜다는 거예요. 수평적 분리와 수직적 분리로 나뉜다. 그리고 성별의 임금 격차.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임금 그 자체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고용의 기회에서부터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짝을 나눠서 프레임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항상 개념을 체계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떤 그 처음에 어떤 여성 인력 활용에 이러한 뭐 성차별이 있다.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여성이 겪는 성차별은 성별의 직종분리와 성별의 임금격차 양 측면에서 있다. 그런데 성별의 직종분리는 수평적, 수직적으로 있고 임금격차는 임금차별과 고용차별 양 측면에서 역시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고질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이런 성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주장을 해보자면 주장은 여기서 또 바람직한 논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주장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역시 또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해하신 그 문장대로 유연하게 풀어서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주장은 기업들은 여성 인력 활용을 문제거리가 아니라 새로운 인적 자원 개발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봤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다양한 네 가지 측면의 이런 차별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거 너무 문제야. 이거를 해결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적 자원의 풀을 우리가 개발하여서 전략적으로 이 인적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왜냐면 여성 인력의 활용은 고급 인재의 풀을 넓혀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여성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포인트가 뭐냐면 이러한 쟁점이 나오면 뭘 반드시 조금 건드려 주시고 가시는 게 좋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여성 인력 활용의 이론적인 근거예요. 이론적인 근거. 그러니까 여성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근거를 댄다라고 하면은 백게른스하임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역할이란 사회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우리가 이제 성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자는 뭐 집안일을 해야 하고 뭐 남자는 뭐 바깥에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성에 따라서 역할을 나눠 놓는 거는 성역할 그 자체는 어떤 과학적이고 그리고 생물학적인 거기에서 이런 그 연유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회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짚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더 이상 남성의 직업과 여성의 직업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해 놓은 거는 그냥 뭐냐?
그때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적절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바뀌었어요. 사회가 바뀌었으면 더 이상 그러한 구분이 지금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중립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이론이 지금 베켈은 쌓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건드려 주시고, 그리고 여성 인력 활용의 그러면 실질적인 근거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양성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 여성 인력을 활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런 어떤 그 여성 관리자급에서의 이 풀을 조금 더 넓히고 여성 인력 활용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 인력 활용의 그러면은 제약 요인은 뭐냐면, 제약 요인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성 인력 활용을 그러면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기업 측의 대응 방안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주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너희가 기업의 측면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여기에 어떤 대응 방안이 뭐냐, 이런 식으로 아마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원인과 직접적으로 맞닿은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랑 해결 방안이랑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답은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거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도대체 문제를 뭘로 제시해야 이 해결 방안이 옳다구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조금 요 연결고리를 잘 모르시는 거죠. 하지만 모든 어떤 해결 방안은 문제와 함께 연계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이 문제, 그러니까 왜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지에 대한 이 문제를 잘 알아두시면 해결 방안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처음에 보시면, 첫 번째로 보시면 기업 내 성차별 관행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한 단어로 유리천장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고 가는 게 맞죠. 여기에 있는 내용 정도는 유리천장, 토크니즘, 일가정 갈등,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여러분들 개념 외워주시고 활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기업 내에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차별적인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걸 원인을 우리가 밝혔죠. 이 원인을 밝혔고,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토크니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대외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좋게 만들려고 실제로 어떤 그 관리자급의 역량이나 그런 것들이 모자란 여성일지라도 그냥 단순히 관리자의 이 사람을 우리가 배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려고, 적응하려고, 어떤 하나의 제도에 순응하려고 그런 어떤 여성을 승진시키는 경우가 있죠. 토크니즘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도 사실은 왜 이게 문제냐면 실제로 그러면은 역량이 있는 여성 관리자가 다음번에 이 자리에 오기가 힘들어진다는 말이죠. 거봐, 여자를 이렇게 뽑았더니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능력 없는 사람 뽑아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떤 여성 인력 관리자들이 이 다음 자리에 이제 진출하게 되는 것들을 토크니즘이라고 하는 이 현상 때문에 이제 막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다.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는 일, 가정 갈등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가 일과 가정의 이중적인 일 부담에 따른 갈등을 겪으면서 직장 만족도, 조직 몰입도, 직무 만족도가 낮아져서 결국 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각각의 원인에 따른 해결 방안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시면 기업 내 성차별 관행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접적으로 이 여성 인력을 육성시키고 개발시키는 그러한 어떤 제도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뭘 가져와도 돼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가져와도 되는데 이러한 어떤 목적이 여성 인력을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데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뭐 MBO를 가져오셔도 되고요. MBO를 가져오시면서 MBO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MBO라고 하는 개념 위에다가 여성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 하나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성 중심 사회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런 어떤 토크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 인력이
지금 이 내부 안에서 내부에 있는 어떤 그 구조상으로 지금 굉장히 협소한 위치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토크니즘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부 네트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 관리자들이 높은 자리에 계속 못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지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멘토링이나 그리고 뭐 코칭이나 그래서 여성 인력끼리의 멘토링, 뭐 코칭 그런 것들을 뭐 활성화시켜주자라는 식으로 해결 방안을 아마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적 지원 미비, 이거는 이제 뭐 가족 친화적 경영, 그래서 일과적 양립, 그래서 뭐 QWL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서술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또 사례도 이제 맥킨지 보고서가 이제 뭐 여성 인구, 여성 관리자가 많은 조직이 재무적인 성과가 좋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 여성 인력 활용을 꼭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또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비정규직. 비정규직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먼저 보시면 풀타임 상시고용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인데 이 비정규직을 계약기간 설정 여부, 그리고 직접 고용 여부, 그리고 근로형태 유연화 세 가지로 프레임을 나눠서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어떤 시간제 근로, 단시간 근로, 그래서 뭐 그 비정규직 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설정 여부와 직접 고용 여부와 근로 형태 유연화로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즉 정규직 근로에 대비되는 모든 근로로서 이러한 어떤 비정규직 근로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개념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비정규직 근로를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실 때 어떤 논조로 잡아주셔야 되냐? 주장을 먼저 보시면 비정규직 활용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비정규직 이 부분에서는 조금 미묘하게 다른 어떤 다른 쟁점들과 조금 다른 게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용도와 그리고 그 목적이나 내용, 기능, 추구하는 기능, 그리고 그 비정규직 인력의 특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활용을 달리해야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동시에 균형 있게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는 비정규직을 활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익이 분명히 있지만 그와 동시에 과도하게 활용할 경우에는 우리 내부의 역량 축적이 약화되고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차별 이슈 등이 나타나서 오히려 기업 성과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장과 근거 역시 짝을 맞춰서 이 논조로 역시 꼭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얘기를 하면은 헛발짚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신다라는 거죠, 교수님들이.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역시 그 이론을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의 이유, 그러니까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 그런데 이때 이 비정규직이 부정적인 이유와 그리고 긍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각각을 보시면 비정규직 인력을 먼저 활용하는 이유는 거래비용 이론이죠. 거래비용 이론. 그래서 이 어떤 비용을 기준으로 내부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외부화시킬 것인지 결정한다는 이론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그러니까 비용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정규직으로 할 것인지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거래비용 이론으로 먼저 깔리고, 그러면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해서 얻는 이점은 뭐냐? 실물 옵션 이론이라고 하는데, 실물 옵션 이론은 미래에 만약에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부화한 인력이 시장에서 막상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인력들은 비정규직,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 아니라 변동 비용으로 이거를 바꾸는 선택권을 우리 기업이 갖고자 한다는 게 지금 이 실물 옵션 이론입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상업적 실패 위험을 예방하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먼저 한번 경험해 봄으로써, 스크리닝함으로써 우리가 이 인력을 아주 섣부르게 고정 비용으로 고정화시켰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애초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에 생기는 이점이죠.
그런데 한계도 있습니다. 한계. 그래서 핵심 주변부 이론이라고 해서 핵심 주변부 이론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 비정규직 인력이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비정규직 인력의 특성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비정규직 인력이 대부분 맡게 되는 업무는 주변부 업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주변부 업무, 그 주변부 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따라오는 어떤 보상이나 어떤 그 열악한 근로 조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조직의 몰입을 방해하고 저해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부 인력이 고용 안정성이 매우 낮고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각각 이점과 그리고 한계를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시해 주세요. 여러분들 피셜 말고 이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비정규직 활용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비용 절감으로 대변되는 명시적인 이익과 생산성 저하라고 하는 잠재적 비용. 명시적 이익과 잠재적 비용. 그래서 여기도 제가 꺽쇠 표시해놨죠. 그래서 이 꺽쇠 표시하신 키워드로 이렇게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구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정규직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HR 아키텍처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비정규직 활용을 인적 자본의 특유성과 가치에 비추어서 어떤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인력을 정규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요 내용, 요 프레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내용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례 같은 경우는 기그 이코노미, 그래서 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그 경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어떤 트렌드, 하나의 트렌드로 계속 자리 잡고 있잖아요. 뭐 우버,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내용도 조금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가 그 조금 더 이제 뭔가 더 욕심을 내서 더 얹어보자면 그 뒤쪽에 우리 책에 그 애킨슨의 그 유연화 있잖아요. 유연화 전략, 고용 유연화 전략, 그것도 여기 이거 공부하실 때 조금 얹어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고령 인력입니다. 고령 인력. 그래서 고령 인력도 역시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논조가 정해져 있는데 활용을 해야 된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왜 활용해야 되는지 그 주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문제의식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구 보너스 시대에 있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저성장 그리고 고령화. 저성장과 고령화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산성이 저하되는 인구 오너스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되는데 우리가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점점 이러한 어떤 경제의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주장은 고령 인력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장치를 개발하여서 고령 인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너스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기업 측면에서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 방관할 경우에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도 여기에 동참해서 이거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인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고령 인력을 적절히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회적인 개념이 조금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 측면에서는 굳이 고령 인력을 사용을 할 요인이 사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사회라고 하는 그것보다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 기업을 포함한 거시적인 차원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기업도 이 사회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하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적절히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령 인력의 경험, 전문성, 그러니까 고령 인력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치를 개발하여서 고령 인력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사회적 생산성, 이게 키포인트죠. 사회적 생산성. 여기에 키포인트예요, 이게. 그러면 근거는 뭐냐? 인구 중에 15%, 벌써 이런 어떤 고령이라고 분류되는 이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를 넘어섰는데 단순히 그러면 정년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인력들을 전부 생산 가능 인구에서 배제해버린다면 그 비용을 누가 감수한다? 사회가. 결국엔 사회가 감수하는 거고 개인, 기업, 사회 모두 비용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고령화의 영향이
개인에게도 그렇고 기업에게도 그렇고 사회에게도 그렇고 세 가지 주체, 3주체에 전부 다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령인력 관리의 필요성도 역시 기업 경영적 측면, 인력 활용 측면, 사회 복지 측면,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도 역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령인력의 강점은, 이 고령인력의 강점이 분명히 아까 있다라고 했죠. 어떤 충성심, 그리고 어떤 전문성, 그런 것들, 그런 강점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경제성장기에 설정된 퇴직 연령이 더 이상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이 또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새롭게 계속 어떤 그 신규 인력을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렇게 강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령인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고령인력 관리를 이제 직무, 그리고 확보, 그리고 개발, 보상, 이직 파트로 이제 나누어서 제가 제시를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사례 같은 경우도 OECD와 그 WHO가 활기찬 노년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노령 인력을 관리하는 이러한 어떤 차원, 그런 어떤 활동이 요구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빨리 하고 여러분들 빨리 보내드리려고 이런 어떤 좋은 토요일,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빨리 하고 빨리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4시간이나 이거 하는 거 좀 그렇잖아요. 빨리 속전속결로 끝내고. 근데 너무 빠르지 않으시죠? 지금 괜찮으시죠? 오히려 빠르니까 되게 집중이 막 되게 잘 되고 그쵸? 그래서 그 4-1, 그래서 4-1을 보시면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핵심 인재와 승계 계획을 함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핵심 인재를 먼저 정의를 내려보면 핵심 인재도 이 개념도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마다 이거를 하나로 그 정의 내리고 있는 핵심 인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실은 없어서 핵심 인재를 하나의 어떤 정의로 정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뭘 활용하면 된다. 그냥 르파켄 스넬 요거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HR 아키텍처를 통해서 인적 자본의 전략적 가치와 특유성 두 가지가 모두 높은 사람을 핵심 인재로 규정하자. 그러니까 이거 돌려막기죠. 하나 개념을 여러분들 비정규직 그리고 저성과자 핵심 인재 전부 다 돌려막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가치와 특유성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하여서 핵심 인재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21세기는 지식 기반 사회로 지속적인 학습과 혁신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뭐 대입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반이 RBV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인적 자원의 이 공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기업 경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심 인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핵심 인재를 우리가 핵심 인재 관리를 할 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부 노동 시장에 있고 두 번째는 내부 노동 시장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뭐예요? 지금 프레임을 잡은 거죠. 틀을 잡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틀을 잡은 거죠. 문제가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다. 두 가지 측면에 전부 다 있다. 그래서 어디에 있냐? 외부 노동 시장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원하는 핵심 인재라고 하는 이 어떤 자격 요건, 역량 이런 것들이 외부 노동 시장에서 그냥 곧바로 어떤 획득하기 용이한 그런 자질들이 아니거든요. 외부 노동 시장에서 이거를 곧바로 획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내부 노동 시장의 인재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발하여서 우리가 이거를 내부화할 것인지, 핵심 인재로 만들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방향이 뭐다? 메이크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핵심 인재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다? 메이크 전략. 그래서 핵심 인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자체적으로 이 인재를 개발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외부에 그냥 단지 외부 노동 시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차근차근 인적 자원을 개발해서 우리 기업에 맞는, 우리 기업에 적합한 핵심 인재로 육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근거는
핵심 인재의 전략적 가치 측면과 특유성 측면에서 모두 다 이 근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전략적 가치 측면에서는 지불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국내 기업들이 이미 완성된 핵심 인력을 외부에서 확보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전략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자격 요건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효용성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좋은 인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우리 기업이 정말로 추구하는 그러한 인재를 획득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임금을 만약에 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전략적 가치를 오히려 저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유성 측면에서는 어떠냐? 특유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 안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그러한 것들이죠. 희귀하고, 그리고 기업의 기업과 굉장히 적합성이 높은 그러한 지식을 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별 조직의 전략과 문화에 적합한 핵심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것만이 대체가 불가능한 경쟁 우위를 획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가장 잘 맞는 인재를 우리 기업 스타일대로 만드는 것이 대체가 안 되는 그런 경쟁 우위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조가 어떻게 돼야 된다? 메이크 전략을 택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뭐냐? 핵심 인재 채용 관리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정의를 내리는 거, 그리고 모집과 선발과 채용 조건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 인재는 채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유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채용과 유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내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마지막에 4번 보시면은 채용 조건 제공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핵심 인재가 원하는 것을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퍼링을 할 때 종업원 가치 제안을 통해서 핵심 인재가 원하는 커리어나 그리고 인간관계나 그런 다양한 학습의 기회,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중점적으로 조금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핵심 인재를 실제로 이제 관리를 할 때에는 유지 관리, 그리고 성과 관리, 개발 관리.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지금 개념만 넣어놨죠. 왜 개념만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그냥 앞에 지금 이 핵심 인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가 세웠잖아요. 메이크 전략을 해야 된다라고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총보상 이론, 직장생활의 질, 그 개념 먼저 깔아주시고, 총보상 이론은 뭐예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인적 자원이 원하는 다양한 비금전적인 보상까지 이 보상을 확대하여서 이 인재가 원하는 것, 이 인재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직장생활의 질은 심지어는 교육훈련의 내용까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훈련, 적절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 인적 자원이 원하는 그런 계약 조건, 그래서 당초에 이 인적 자원과 그 핵심 인재가 가지고 있었던 심리적인 계약을 위배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교육훈련도 그렇고, 다양한 안전한 근로조건, 그런 것들, 그래서 QWL에 의거해서 이런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냥 얹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잘 이해를 해주시고, 쟁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런 것들이 그냥 암기할 거리가 아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목표관리법도 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개발관리에서 이 개발관리 측면에서 이제 승계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승계계획이 별개의 쟁점이 아니라 인적자원, 특히 그 중에서도 핵심 인재를 적재적소, 적시에 배치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방안으로서 검토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승계계획. 그래서 승계계획이란 개념을 한번 보시면, 승계계획은 핵심 포지션별로 유능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역량을 개발, 육성, 배치하는 일련의 종합적인 핵심 인재 개발 활동입니다. 개발 활동.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공석이 되어 있는 자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이거를 채우는 거로 끝. 일회성의 활동 끝, 단기적인 활동 끝, 이것이 아니라 아주 장기적인 체계적인 전략 하에
우리가 지속적인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지속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속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또 왜 중요하냐면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우리 기업이 이렇게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굉장히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그러한 어떤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승계계획의 성격에 있습니다. 승계계획의 성격. 그러니까 단순히 수동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임원이 뭔가 사망을 했거나 퇴사를 했거나 했을 때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그리고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그런 활동으로서 하나의 일련의 그 통합적인 그 기업의 전략적인 목표에 역시 의거해서 실시가 되는 그런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임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베스트 피플이 아니라 해당 공석에 정말로 완전히 적합한 라이트 피플을 뽑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성격, 미묘한 성격까지 여러분들 짚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주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승계 계획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장기적인 거고 그리고 체계적인 개념이고 육성하는 개념이고 개발하는 개념으로 우리 접근을 하자라고 하면서 주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거는 뭐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핵심 인재 풀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경영 환경이 너무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곧바로 그 리더십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 핵심 인재 인력 풀을 적절히 우리가 준비를 계속적으로 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계 계획의 핵심 성공 요인은 역량 프로파일을 명확하게 정립을 하는 거죠. 그 공석이 되어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적용 요건을 실질적으로 요구하는지 이 내용을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정립을 해둡니다. 그리고 풍부하고 깊이 있는 인재 정보 획득 및 다차원적인 피드백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니까 핵심 인재를 개발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개발 목적의 평가 뭐다? 360도 피드백. 이거 평가 아니죠. 360도 평가 아니죠. 다면 평가 아니죠. 피드백에 더 가깝다. 그쵸? 그래서 360도 다면 평가. 그래서 이런 또 사례 같은 거, 이런 짐 콜린스 이런 거, 교수님들 좋아하는 거 하나씩 이제 던져주시고, 짐 콜린스의 Good to Great에 의하면 승계 계획을 잘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 굉장히 그 갭이 있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려면 결국엔 승계 계획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 저성과자가 있는데 핵심 인재와 저성과자는 조금 또 결이 조금 달라요. 아주 조금 다른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핵심 인재는 우리가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논조를 잡았죠. 근데 저성과자는 단순히 이 저성과자를 계속적으로 우리 내부에 이제 두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이제 능사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성과자의 특성 그리고 저성과자를 우리가 바라보는 기업의 전략에 따라서 기업의 선택에 따라서 그 활용 방안, 그래서 이제 차후에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저성과자란 성과와 역량이 매우 떨어져 퇴출 또는 재교육이 필요한 하위 5%에서 10% 미만의 사람이다. 그래서 뭐 저성과자는 그래서 능력과 태도가 전부 다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모티베이션도 지금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런 조직 구성원이다. 그런데 과거에 어땠냐면 과거에는 주로 이런 어떤 고성과자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리고 사실은 아직도 그런 어떤 그 문화가 조금 남아있는데 저성과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기업 안에서 저성과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은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 기업은 굉장히 어떤 뭔가 적절한 인적 자원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식으로 이제 그 기업을 이제 그 평가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저성과자 관리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성과자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존재하는 저성과자들을 그냥 애써 모르는 척, 없는 척. 그래서 우리 기업에는 저성과자가 없고 저성과자로 낙인을 찍어서 뭔가 이 부정적인 뭔가를 계속 하려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프레임이 이제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저성과자의 그 성과를 개발시켜서 더 나은 쪽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관리가 부족했다. 그런 어떤 한계점이 있었는데, 그러나 저성과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문장이 조금 어렵게 적혀 있는데, 저성과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옛날처럼 저성과자라고 해서 뭔가 낙인을 찍어놓고 뭐 그냥 단순히 보상을 삭감하고 그런 어떤 그 이제 관리적인 차원의 평가, 관리적인 목적의 그런 어떤 활동이 아니라 개발적이고 그리고 어떤 선제적인 그런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근거는 뭐냐? 더 이상 이제 퇴출 없는 채용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래서 기업이 소수의 핵심 인력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강화되었다. 그래서 성과주의와 상시적 다운사이징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운사이징이 일반화된 이 소규모 조직이 아름다운 조직,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아름답다, 이런 어떤 명제들이 있는 그런 어떤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기업 환경에서 단순히 저성과자를 그냥 어떤 퇴출 없이 혹은 개발 없이 그냥 단순히 우리 기업의 잔존 인력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퇴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 저성과자를 개발을 시켜서 고성과자로 만들어서 이 작은 기업, 이 작은 규모를 유지를 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저성과자가 발생한 원인을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 그리고 강제 할당법, 그리고 객관적 경력 정책, 이것도 제가 설명을 일일이 다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직무 요구 자원 모델은 뭐예요? 이 직무 요구에 부응하는 자원이 적절하게 이 직무 수행자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반대로 말하면 뭐다? 적절하게 자원을 우리가 주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 그리고 직무의 어떤 충실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외에 어떤 뭐 쾌적한 근로조건이나 뭔가 보상이나 그런 것들, 그래서 적절히 자원을 우리가 주게 된다면 이 인력이 겪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된다면 성과가 높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자원을 지원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강제할당법은 우리가 아시죠? 그래서 그 평가를 할 때 그 각각의 이제 등급마다 정해져 있는 그 비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제할당법을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항상 필연적으로 저성과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저성과자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객관적인 경력 정체는 구조적으로 더 이상 어떤 그 위의 등급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경우,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의 어떤 그 경력 정체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게 되고, 오히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시 직무 성과가 저해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또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저성과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신 대로 여러분들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성과자 관리 방안이 있는데, 저성과자 관리 방안은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성과의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여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역시 또 프레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저성과의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가 첫 번째로, 그래서 푸시형. 그래서 이 푸시형은 X이론에 기반하고 있고 처벌적 조치입니다. 여러분들 X이론과 Y이론 제가 정리해두라고 말씀드렸죠. 지식 노트에서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X이론 정리를 하셨으면 그 내용 그냥 여기 쓰시면 돼요. 그 내용 여기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푸시형이라고 하는 거는 저성과에 대한 원인을 조직 구성원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밀어내는 거죠. 더 이상 우리 조직이 이 개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퇴출형입니다. 그리고 처벌형이죠. 처벌적 조치. X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에 이 원인이 있다. 조직의 저성과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 저성과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적절하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Y이론에 기반하고 있고 시정 조치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꾸를 나눠가지고 짝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잘 써주시면은 체계적인 답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성과자 관리 방안, 그래서 이제 투자 여부로 나누자면 내부화, 외부화, 그리고 고투자, 저투자가 있죠.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경력 개선과 그리고 진로 전환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 조건을 변화시키거나 해고를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방향성을 보시면 역량을 개발하는 쪽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퇴출, 그러니까 우리 기업 밖으로 내보내는 쪽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이렇게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그냥 유연하게 또 서술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 밑에 있는 사례는 저성과자를 어떤 식의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사실은 위에 있는 그 대응 방안을 선택하는 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 저성과자를 썩은 사과로 보는 경우에는 퇴출을 하겠죠. 하지만 잃어버린 100번째 양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에서 그냥 단순히 퇴출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양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 기업의 어떤 조직 목표에 계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1시간 동안 사람 부분이 끝났고 10분 지금 여러분들 쉬시고 시스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